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38년 사르트르의 구토입니다. 1938년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요. 징병제도를 개시하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반유대법이 제정이 되고요. 영국상 챔벌린이 뮌헨에서 히틀러와 회담을 하는데요. 음, 챔벌린의 의도는 양보를 해서라도 히틀러를 통해 스탈린을 견제하려 함이었죠. 하지만 1939년에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요. 물론 이 조약은 히틀러에 의해 1941년에 깨집니다. 그리고 독일의 화학자 오토 한이 원자핵 분열을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이런 와중에 헝가리 태생 비로 라슬로에 의해서 볼펜이라는 일상에 편리한 이기가 발명되기도 합니다. 1938년 프랑스 작가 장폴 사르트르는 소설 구토를 출간합니다. 이 소설은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로서 소설이 아니라 작가의 철학적 입장을 소설 속에 등장하는 록캉땡이라는 역사학자를 통해 정립하고자 하는 일기 형식의 이를테면 사소설인 셈입니다. 결국 록캉땡은 자신이 연구하던 18세기 후반에 롤르봉 후작에 대한 논문 쓰기를 단념하고요. 그 대신 소설을 쓰기로 결심하면서 구토는 마무리되죠. 록캉탱이 역사 대신 소설을 택하는 이유는 역사랑 아무리 용을 써도 해석일 뿐이고 해석은 자의적이라 객관적일 수 없으며 어차피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놓고 가능한 한 강철같이 아름답고 완벽한 형식으로 구축한 자신만의 세계를 완성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죠. 그 결과가 이를테면 소설 구토인 셈입니다. 소설 속 마무리 부분의 한 문장입니다. 한 권의 소설, 그 소설을 읽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이 소설을 쓴 사람은 카페를 얼쩡거리던 빨강머리 남자 앙뚜안 록강땡이다. 내 생각에 이 문장에서 앙뚜안 록강땡 대신에 장폴 사르트르를 넣으면 그것이 작가의 의도일 겁니다. 결국 소설가가 되는 것으로 가상의 도시 부빌에서 개인적인 여정을 마무리하는 록강땡의 결심은 소설의 앞부분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그 출발점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바닷가에서 그 조약돌을 손에 들고 있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이제 잘 생각이 난다. 그것은 시큼한 일종의 구토증이었다. 그 얼마나 불쾌한 것이었던가. 그것은 그 조약돌 탓이었다. 확실하다. 그것은 조약돌에서 소나기로 옮겨졌다. 그렇다. 그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소나기에 담긴 일종의 구토증. 물론 구토를 야기하는 대상이 꼭 조약돌일 필요는 없죠. 그것은 무엇이라도 구토의 감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르트르의 구토는 우리의 일상에서 마치 길 옆 골목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어떤 감정 같은 것입니다. 감정의 성격은 달라도 사르트르의 동료 소설가 알베르 까뮈의 권태와 비슷한 사정일 거라고 나는 짐작합니다. 이 두 감정의 공통점은요, 불쾌감과 무상함입니다. 그러니까 불쾌감에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왔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감정인 거죠. 프로이트의 무의식적 작용을 끌어올 필요도 없이 그저 이유 없는 생리적인 작용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의 작용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연한 조건에 노출되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에 속절없이 구속받습니다. 소설 구토 속의 문장입니다. 부조리라는 말이 지금 나의 펜 아래에서 태어났다. 나는 존재의 열쇠를, 저 구토의 열쇠를, 그리고 나 자신의 생활의 열쇠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다. 구토라는 감정에서 비롯한 사르트르의 생겼다 사라지는 것들의 무상함과 자의식과 상관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주어진 조건들에 대한 인식은 던져진 우연성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의미 없음과 부조리함으로 전개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사르트르 내면에 두근두근 움터오르는 감정은
세상의 무의미함과 부조리함으로부터 오로지 자유롭게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 싶다는 의지, 인간이 매 순간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을 거듭 창조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입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희망에서 사르트르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독일의 철학자들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와 함께 불교의 진리, 무아의 흔적을 살펴볼 수도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소설 구토 속의 문장입니다. 그만큼 무를 생각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사물이란 순전히 보이는 그대로의 사물인 것이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갈망하고 있는 저 무로부터 나 자신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나다. 예. 이렇게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로부터 저작거리에 보통 사람들도 입에 올리고 나는 세속적인 실존주의가 탄생합니다. 나로서는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실존주의란 말을 사르트르가 만들어냈다는 설도 있네요. 칼 막스의 공산주의에 깊이 경도되어 있던 유물론자로서 사르트르가 세상의 무의미함과 부조리함에 맞서서 자아의 주체적 결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르트르의 결심은 점차로 인간 서로 간의 관계와 앙가주망, 참여로 전개되어 그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프랑스 지배 한복판에서 휘곡 파리떼를 발표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던전이 인간의 삶을 통렬하게 꿰뚫어보며 자아의 주체적 결단을 선택한 사르트르에게 권력을 쥔 타인의 의도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고 끄달리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은 이 희곡에서 속절없이 무리지어 다니는 파리떼로 묘사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이렇게 비관적으로까지 보이는 엄중한 시선은 그가 1944년에 발표한 희곡 닫힌 방에 등장하는 지옥, 그것은 타인들이다 란 극적인 대사에서도 잘 드러나죠. 사르트르는 1964년에 수여된 노벨 문학상을 거부합니다. 1938년 미국의 작가 손턴 와일더는 희곡 우리 읍내를 출간합니다. 이 작품으로 와일더는 저작거리 삶의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 삶과 죽음의 초월적 관계에 대해 감성적인 물음표를 띄우면서 무대 감독이 무대에 등장해 공연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관객을 무대에서 소격시키는 어느 정도 실험적인 무대 진행에도 불구하고 일반 관객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습니다. 삶과 죽음의 초월적 관계에 대한 물음표는 1927년에 발표된 소설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에서 이미 효과적으로 제시되고요. 와일더는 1942년 산막 희곡 위기일바를 쓰는데 와일더의 말입니다.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기 전날 밤 망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 극을 썼다. 이 극의 제목은 구약성경 욥기 19장 20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는데 난 이꺼풀 만한 차이로 간신히 살아남았구나. 위기일발은 되풀이되는 대재앙의 영겁회기 속에 대체 역사라는 과감한 이야기 진행으로 1막은 빙하가 인류를 위협하는 20세기 초, 2막은 신이 내린 대홍수라는 처벌, 3막은 전쟁이라는 인간의 파괴적 본능이 초래한 재앙, 여기에 덧붙여 와일더의 실험적인 무대는 이 작품에서 더욱 과격해져서요. 소격 효과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성경과 신화의 차용은 관객의 지적 교양을 시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내부에 잠재된 악의 속성들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함으로써 멸망에서 위기일발로 탈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독교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성공적인 흥행은 이와 같이 어쨌거나 작품을 감싸고 도는 기독교적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와일더의 세 작품들은 모두 필리처상을 수상하죠. 자, 이렇게
와일더의 작품 등에 내포된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세계관 또는 우주관이 일반 관객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는 이런 현실의 어떤 한 큐 아래에서 어쩌면 인과응보라는 저작거리 세속적 관념을 깨는 와일더의 감춰진 형사학적이거나 또는 초월적 의도가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에게는 문득 듭니다. 결국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저작거리 인간의 인과응보라는 관념으로 신의 뜻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이 아닐까요? 인터넷에서 찾은 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저자가 욥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경의 관점에서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인과응보식 고난의 개념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친구들은 고통 속에 있는 친구를 향해 처음에는 일주일간 말없이 울면서 욥과 같이 있어 주었지만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절규를 할 때에는 재산도 가족도 잃고 병까지 걸려 바닥에서 나뒹구는 친구에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합당한 벌을 받은 거겠지. 어서 반성하고 다시 착하게 살아. 운운하는 망언만을 반복할 따름이었다. 고난의 개념을 단순히 죄악에 따른 벌로 받기 때문이었다. 손턴 와일더는 기독교 신자였고요. 그의 형 에이모스 와일더는 하버드 대학 신학 교수이자 시인이었으며 신학시학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어요. 따라서 신학시학적 관점에서 와일더의 작품에 접근해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와일더의 작품들에 대한 나의 경험이 제한적이어서 이 이상의 추론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1926년에 출간된 와일더의 첫 번째 소설 카발라에서 카발라는 소설의 배경을 이루는 엘리트 집단의 명칭이지만 유대계 신비주의 전통 카발라, 서양 오커트 신비주의 전통 카발라, 르네상스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 카발라 등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제목일 듯 싶거든요. 이리하여 저작거리 온갖 소란스러움과 번담에서 벗어나 초연하게 고을적인 고요함 속에 머물고 싶었던 것처럼 보이는 손턴 와일더는 그래서 자신의 일상에서 매 순간에 깨어 있으면서 그러한 고요함을 경험했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비록 이러한 고요함이 사르트르의 표현을 빌리면 단지 자기 기만일 뿐이라 해도 그러합니다. 1938년 스위스 작곡가 아르띠르 오네게르의 중세 신비극 성격의 오라토리오 화영대 위에 잔다르크가 초연됩니다. 오라토리오는 바로크 성악곡 중 하나로 칸타타가 대체로 세속적이라면 오라토리오는 종교적 성악곡이죠. 대사를 동반하기도 하는 연극적 성격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눈앞에 둔 혼돈의 시대에 장중한 분위기의 이 작품 대본은 폴 클로델이 맡았는데 클로델은 잘 알려진 것처럼 기독교 정신이 작품 창작의 거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심이 정말 장한 작가이죠. 오네게르는 이러이러한 작곡가들과 함께 레시스 6인조라 불린 작곡가 중 한 면이었어요. 그리고 모리스 라벨, 에릭 사티 등의 전통을 이어 20세기 초중반 프랑스 음악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죠. 1938년 소련의 감독 에이젠 슈제인이 13세기 국민적 영웅 넵스키의 영도하에 독일 기사단을 무찌른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영화 알렉산더 넵스키를 제작 발표합니다. 무성영화 시대에 제작한 영화들에서는 몽타주 효과에 집중했던 에이젠슈타인은 토키로 제작한 이 영화에서 음향의 극적인 효과를 성취하죠. 관건은 무엇보다 음악의 역할이었고 영화 음악은 프로코피에프가 맡습니다. 자, 1939년 독일과 소련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자 이 영화는 소련에서 상영이 금지되고요. 1941년 조약이 깨지자 다시 상영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봅시다.